미국 증시는 3월 제조업 지표 결과의 영향을 받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제조업 지표와 함께 발표된 건설 지출 지표는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였지만 증시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애플이 중국 시장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자 3.11% 하락했습니다. 팀쿡 최고 경영자는 중국 홈페이지에 보증 정책과 관련된 혼돈을 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0.87%, 0.45% 떨어졌습니다. 3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1.3을 기록해 전월 54.2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 집계치 평균 54.2에 못 미친 것으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기준선인 50을 4개월 연속 웃돌면서 지속적인 경기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제품 가격 지수가 54.5를 기록하며 2월 61.5에서 크게 하락했고 신규 주문도 51.4를 기록해 2월의 57.8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다만 고용 지수는 전월의 52.6에서 54.2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지표는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2월 건설 지출이 8,851억 달러로 전월에 비해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2.1% 감소한 데서 반등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1.0%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와 고용 여건 개선 기대감이 주거용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린 덕분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월 주택 건설 지출은 연율 3,034억 달러로 전월에 비해 2.2%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3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신규 주문과 고용 증가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최종치는 전월의 54.3에서 54.6으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하락세에서 다시 한 달 만에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기준치인 50을 상회하면서 미국 제조업 경기는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제조업 PMI 평균은 54.9를 기록해 지난 4분기 평균 52.6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중국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서비스를 개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자사 웹사이트에 공식 성명서를 올리고 최근 중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불만과 관련해 사과한다면서 중국에서의 아이폰 4와 4S에 대한 수리 정책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해당 제품을 수리할 때 부품 교체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난 2주 동안 중국 언론들을 포함한 중국 소비자들은 애플이 중국에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4월의 첫 번째 거래일 코스피는 소폭 내리면서 2,000선 아래에서 마감됐습니다. 거래 대금도 3조 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짙은 관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4년의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1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553포인트에 마감됐는데요. 한편 앞서 유럽 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을 했고요. 지난주 목요일 최고가를 경신하더니 다시 개장한 미국 증시는 소폭 내리면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 자세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출발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샘플러스 제갈공명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오늘장 전망과 함께 선물 옵션 시장 전망하면서 적절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보는 순서입니다.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S&P 500 지수까지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던 미국 증시가 앞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표 발표도 많았더라고요. 네, 조금 전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지난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재차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하루 건너 상승과 하락의 징검다리 강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불안감도 키웠습니다. 다우지수는 14,572까지 5포인트 하락에 불과했지만 나스닥 지수가 3,239까지 28포인트 하락하고 S&P 500 지수는 1,562까지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초가 부하권 출발에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인 후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해 장중 내내 박스권이 지속되다 다우지수는 약보합까지 낙폭을 축소하였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낙폭을 크게 축소하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지난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15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1분기를 마감했던 뉴욕 증시가 고공권에서 차익 매물이 지속 출회되며 장중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휴장으로 키프러스 사태나 이태리 정전 불황 등 유럽발 악재가 수그러든 가운데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뉴욕 증시에 원자재 산업 관련주 IT주를 중심으로 발목을 잡았고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표인 빅스 지수가 13까지 8.7%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고공권에서 2주 이상 하루 건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상승세가 꺾여 하락 전환한다면 조정폭이 의외로 클 수도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월 건설 지출이 8,851억 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1.2%, 1년 전 대비해서는 7.9% 증가해 예상보다 좋았지만 시장에 호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51.3을 기록해 전월 54.2, 예상치 54.2를 하회하며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였으며 3월 구매자 관리 지수인 PMI 지수는 54.6으로 역시 전망치 55를 하회하여 시장에 부담이 되면서 조정의 빈리가 되었습니다. 통신, 에너지, 바이오 등 25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이 17%로 하락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0개, 나스닥 100 종목 중 20개, S&P 500 종목 중 92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은 17%에서 30%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 차익 매물이 대거 출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베이, 구글, AT&T, 엑슨모빌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지만 애플은 2% 이상 하락하며 반도체, IT, 원자재 업종을 중심으로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현금 비중을 70%까지 높인 상태에서 관망하는 전략입니다. 반등시마다 보유 물량 분할 매도로 추가 매도하여 현금 비중 지속 확대하면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으나 수익 내기 위한 의미 있는 상승은 어렵고 급조정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해지 전략으로는 현물 비중 축소와 함께 현물 보유 비중이 높은 경우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 지수 등 파생 상품 매도 또는 콜옵션 매도하여 해지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지난주 일본과 중국 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 어제 또다시 일본 증시가 262포인트 급락했는데 유럽에 이어 아시아 증시 특히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조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증시 현금 비중을 확대한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로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환율을 살펴보면 전일 원달러가 1114원까지 소폭 반등했지만 1120원 돌파는 쉽지 않고 조만간 1100원을 붕괴시키며 강세 전환을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엔달러는 전일 94엔이 붕괴되면서 93엔 중반까지 급락했는데 90엔까지 추가 하락이 전망되며 유로화는 1.28달러에서 정체 국면에 있으나 추가 하락을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전망을 보면서 환율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은 어떻게 마감됐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은 정강 후약으로 주간시장 대비해서 1.3포인트 하락한 263.35에 마쳤습니다. 고점 264.80, 저점 263.15로 1.6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9,893계약으로 유럽 증시 휴장으로 6월물 본격 거래 이후 거래량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강 후약의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시초가 약보합 출발 후 상승 반전하기도 하였지만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23시 이후 급락하며 장막판 낙폭을 확대해 당일 저가 부근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813계약, 기관이 79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871계약 매도하며 개인과 기관은 매수돼 외국인의 매도가 대립하였습니다. 개인은 장중 내내 매수를 지속하며 최대 매수로,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도하며 최대 매도로 마감하고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매수하며 관망하다 장막판 매수량을 확대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유럽 증시 휴장으로 휴장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물 옵션 시장도 함께 전망해보면서 대응 전략 꾸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일 시장을 살펴보면 시초가 상승 출발에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로 장초반 2010포인트까지 상승했지만 장초반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정강 후약으로 고점 대비 밀리면서 2000포인트가 붕괴되며 1995포인트에 마쳤습니다. 한국전력, SK텔레콤, 삼성화재 등 일부 경기 방어주와 내수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초반 상승했던 콜옵션이 급락하고 장초반 하락했던 풋옵션은 상승하며 옵션 양매도의 박스권 행보 장세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지수가 2010포인트를 이틀간 돌파하다 실패하며 전일 재차 2000포인트가 붕괴되었는데 인도 드레싱 효과로 단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은 쉽지 않고 재차 종합지수 1970과 1950포인트 지선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연초 강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은 쉽지 않고 500포인트 이하까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은 당분간 거래소 코스닥 모두 현금 비중 확대한 후 소액만 단기 매매하며 리스크 관리 위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 하락 출발에 장중 반등 시도 후 종합지수 1980, 선물지수 종합지수 1980과 선물지수 262포인트를 붕괴시키며 전일에 이어서 낙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지수 263.80 전후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 262.00 전후에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단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 손실 날 경우 손절매한 후 재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초가를 야간 선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시초가가 야간 선물 대비해서 1포인트 이상 차이 날 경우는 조정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저점은 종합지수 1975, 선물지수 261.00, 고점은 종합지수 2002포인트, 선물지수 265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시 지선은 선물 262.00, 상승시 저항선은 264.00을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0에서 상한선 265.00을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또는 콜 캘린더 스프레드 또는 쌍대각 스프레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 똑같은 전략인데 상기 전략 공통점은 옵션 매도와 하방 전략으로 지수가 추가 상승이 힘들고 그렇다고 변동성이 큰 것도 아니므로 콜, 풋, 옵션 모두 양매도 관점에서 대응하되 지수가 박스권에서 재차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콜매도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그늘물을 매도하는 변동성 매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성 매매는 약세 풋 스프레드 전략과 스트랩 매도로 대응하고 약세 풋 스프레드 전략은 풋 고행사 가격을 매수하고 풋 저행사 가격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콜 캘린더 스프레드와 쌍대각 스프레드는 옵션 양매도이면서 그늘물 매도, 차울물 매수 전략으로 변동성 매도로 지수가 큰 폭으로 변동성만 생기지 않으면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 전략은 지수가 크게 변동성이 없더라도 보합 박스권이 지속되면 옵션 매도에서 수익이 날 수 있고,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만 않는다면 소폭 상승, 하락할 경우뿐만 아니라 지수 하락 시에도 수익이 가능한 안정적인 전략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합의문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키프로스 니코시아 지방법원이 예금자들이 손실분담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금자들이 소송전에 나설 것이다. 이런 네. 부분은 일정 정도 관측이 그렇죠. 명확하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키프로스의 니코시아 지방법원이 예금자들이 제기한 손실분담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라고 그 판결문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현지의 교회와 예금자들이 뱅크 오브 키프로스에 대한 예수금을 손실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조치에 대해서 제동을 좀 걸어달라라는 요구였는데요. 이를 받아들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통해서 구제 금융의 그 현재의 그 가져가고 있는 내용과 조치를 끌고 가겠다라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해법이 꼬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예수금을 손실분담금으로 전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정부는 키프로스 예금자들에게 이에 대한 반대급으로 새로운 형태의 주식을 그 대가성 내용으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주식 가치 산정이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의 새로운 주식이 당장 현금화하기도 어려워서 매력도가 사실상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니코시아 지방법원의 판결은 예. 현재 이번 주 중으로 가시화될 러시아 예금주의 추가적인 손실분담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라이키 은행에 대한 불안전 판매의 예금자 소송 등 여타 쪽의 내용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은행 예수금에 대한 일회성 분담금 집행은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안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한 팁을 드렸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프로스의 특수한 예외적인 적용이다라고 현재 예룬 데이슬블룸 유로존 상임의장이 이를 밝혔지만, EU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르만 롬프이 EU 그룹 상임의장은 예금자의 예금 보호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키프로스 사태는 예외적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네. 통칭으로 보면 EU 쪽의 의사로도 이렇게 예금자의 예수금이 손실을 분담하는 그 손실 분담금 방식은 반기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 구제금융을 볼 때 베일아웃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 이는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키프로스 사태에서 적용된 내용은 예금자들도 손실을 분담하는 베일인 방식이기 때문에 유로존 구제금융 내용에서도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인당 10만 유로까지 한화로 환산하면 1억 4,200만 원 정도는 보장해 주는 것이 이 유로존의 현재 예금 보호자 규정인데요. 이를 차치하더라도 지난번 예론 데이셀블룸 유로존 상임의장이 내놓은 것은 10만 유로 이하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라고 원안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현재 침묵을 가져가는 ECB의 드라기 총재의 입장에서도 네. 이를 달갑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니코시아 지방법원에서 예금자들이 제기한 이 손실분담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정이 된다면 그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파장은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니코시아 지방법원이 예금자들이 제기한 손실분담 부담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확정이 될 경우 예. 키프로스 은행에서 예금자들에게 손실분담금으로 지운 일정 부분의 손실분담금을 정부가 전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확정이 되면 만약에 정부가 이를 헤어컷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네. 이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유로존에서의 구제금융 방식 100억 유로의 추가적인 집행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커다란 악재가 돌출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10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예수금의 분담금, 손실 분담금 규모를 40% 정도로 현재 상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6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어서 이래저래 걱정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틀 동안 신임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금융통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수장이 들어섰고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 금통위를 열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구로다 하루이코 신임 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임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그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인플레 달성을 위한 어떤 방식의 정책이라도 과감하게 이를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담한 양적 완화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현재 높게 언론에서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9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구로다 하루이코를 비롯해서 양적 완화에 매우 지지 의사가 높은 강경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3명은 중도적인 입장이고 2명은 미온적인 내용으로 현재 분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통위원회 중지를 잘 모을 수 있을지가 이번 금통위 새로운 통화정책의 변화책의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부총재로 열거된 이와다 기쿠오 부총재와 나가소 히로시 부총재 중 이와다 기쿠오 부총재는 강병파 쪽으로 현재 분리가 되고 있고 나가소 히로시는 중도파로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선 부총재의 그 중지를 모으는 것도 구로다 하루이코의 상당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담한 양적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BOJ 금통위에서 다뤄질 주요 핵심 의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예. 부분이 가장 이제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101조 엔의 자산 매입 규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1180조 엔 정도 수준인데요.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기에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내년 1월부터 무기한 그 양적 완화 카드 이런 부분을 전임 시라오카 마사키 총재가 이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조기에 집행되거나 그 시행 일정이 매우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하루이코 총재는 매입 대상 국채도 3년 만기에서 5년 만기로 장기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일부 금통위원들은 현재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른바 목표치 수준인 2% 달성도 회의적인 시각이 좀 남아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임 시라카 마사키 총재는 퇴임에 변해서 양적 완화 조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늘리더라도 이것이 인플레를 끌어올린다는 선후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도 최근에 그 BOJ가 양적 완화 카드 이런 부분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 구조학상 디플렛 탈피가 어려운 노인 인구가 많은 부분이 일본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의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서 마감됐습니다. 2000선 아래에서 소폭 내려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가 다시 하락 전환해서 1포인트 정도 내렸더라고요. 그 안에 담겼던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이제 4월 첫 거래일 네. 시작을 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3월 윈도우 드레싱, 월말, 분기말 네.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4월 첫 거래일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겠고 장중에 기간의 매도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에는 기간의 어떤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장 마지막에는 기간 소폭 순매수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만 결국 아직까지는 또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세로 시장에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수급적인 부담들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지난주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만 글로벌 펀드 자금은 약 13억 달러 이상 순유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증시
그 주식형 펀드도 약 2,600억 정도 순유출이 일어난 부분들과 글로벌 펀드의 13억 달러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보면 결국엔 아직까지 그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뭐 체력적으로 상당히 약한 부분들이 노출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겠고,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은 뭐 그런 식으로 수급적인 그런 요인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소폭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이 동시 순매도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폭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어제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에 뭐 서울시에서 이제 레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좋던 흐름들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어제는 뭐 7% 넘게 하락폭을 보여주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률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일정 뭐 특징주를 몇 개 꽂아 보자면 어제 NHN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6%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뭐 라인을 필두로 한 그 모바일 성장 기대감들이 뭐 시장에 전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는 힘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폭,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가 30만 원 정도 부근인데 거의 그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NHN 특징주로 꽂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그 액터즈 소프트 밀려나서라는 게임을 가진 그런 모바일 게임 회사인데 어제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대만과 마카오 등지에서 구글 플레이 매출이 뭐 11위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시장에 전해지면서 앞으로 뭐 가파른 매출 상승세를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이 증폭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 액터 소프트 특징주로 꽂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일장 특징주까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천설 안착 여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 부담인데요. 체크 포인트와 전략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2,000포인트를 얼마나 이제 또 빠른 시일 내에 안착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2,000포인트 이상, 그 지난주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글로벌 펀드 자금이 유출되는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수가 올라올수록 이런 행보 자체가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기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이 어느 정도 하방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소폭이나마 매수세로 조금씩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시장의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뭐 글로벌 펀드 자금들, 뭐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뭐 뱅가드 펀드 이런 물량들이 6월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출 자금들에 의해서 시장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아마 뭐 단기적으로 그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즌을 맞게 되는데, 뭐 그 전까지는 아마 좀 더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뭐 작년 YOY로는 어느 정도 성장세를 이끌었지만 사실 경제 성장률 자체도 올해는 상당히 낮은 뭐 정부가 한 작년에는 4%까지 전망을 하다가 사실 추경 예산 전에는 2.3% 정도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아마 기업의 어닝들이 상당히 좀 낮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1분기 실적 회사가 연초 그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고 진행됐던 과정들이 원활히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사실 1분기 실적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닝에 따라서 아마 주가 등락률이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과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장에 관심 종목을 추려주신다면 어떤 종목인지 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인터파크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작년 실적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를 이제 해결했고요. 140억 정도 흑자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올해가 아마 턴어라운드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겠고요. 아마 그 여러 가지 사실 그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를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차익급 부담 그리고 금융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이런 금융비용들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수익성 제고 노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뼈를 깎는 고통들을 인터파크는 자체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익성이 상당히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최근에 뭐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도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일단 7,600원에서 7,700원 사이에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있는데 뭐 이 라인에 어느 정도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술적으로 이 라인을 일단 지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정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8,700원 정도인데 일단 뭐 증권사 레포트를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1년 목표치 한 13,000원 정도로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감안할 때 일단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 여력은 단기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인터파크 매수가 7,8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8,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400원 정도 22선이 깨지는 정도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적과 수급 개선 모두 기대되는 종목으로 인터파크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2일) 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양도세 감면을 기존 주택까지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금융규제도 완화하기로 한 데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까지 전면 허용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경제 민주화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수가 올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13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지난해보다 한 곳 줄고 계열사도 63개나 감소했습니다. 엔저의 장기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모두 동원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반기에만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공사와 기업은행은 엔저 피해를 본 중소, 중견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유동자금을 지원합니다. 부도설 등 풍문이 포착되자마자 조회 공시 요구에 나서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감사 의견 거절이나 부도 등 상장회사 존폐와 직결되는 소문이 제기될 경우 조회 공시 요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한층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금융규제 완화까지 정말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일 종합 부동산 대책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을 기존 주택까지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금융제도로 완화하기로 한 데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까지 전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리모델링 규제 완화,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15% 정도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사실상 해체하고 담보대출 인정 비율도 70%로 완화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를 지원하는 국민기금은 5조 원으로 늘고 부부 합산 소득 요건도 6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리는 3.8%에서 3.3%나 3.5% 선으로 낮아지며 6억 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도 전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나왔는지 이 점도 궁금해지는데요. 공급 측면에서는 총 2만 호 이상의 공공분양주택을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는 적용 대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 유주택자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전격적으로 허용,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의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시장에도 온기가 돌 전망인데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풀기로 한 데다 넓은 집을 보유한 조합원에 대해 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비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 민주화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 계열사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의 소속 계열사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경제 민주화 추진에 대한 기업의 눈치 보기와 경제 침체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채무 보증이 금지되는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적용 대상을 62곳 기업 집단으로 확정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3곳보다 한 곳 줄어든 것인데요. 한솔과 아모레퍼시픽이 새로 추가된 반면 대한전선, 유진, 한국석유공사는 자산 감소로 제외됐습니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 수는 1768개로 지난해보다 63개 줄었는데요. 2009년 현행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도입 후 대기업 집단과 소속 계열사 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균 계열사 수도 28.5개로 전년보다 0.6개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계열사 수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포스코와 SK, 농협, STX, 삼성 등의 순이었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신세계, GS 등입니다. 네. 한편 엔저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엔저 장기화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정부가 정책 금융기관을 모두 동원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반기에만 정책 자금의 60% 이상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공사와 기업은행은 엔저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유동자금을 줍니다. 정부는 1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엔화 약세 대응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대책은 우선 유동성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정책금융사의 온랜딩 지원, 수출입은행의 대출 등 자금 집행률을 상반기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과감하게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하반기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 재원을 확충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금융공사가 엔저 피해 중소 중견기업에 직접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기본은 엔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신규는 보증료 감면폭 확대, 심사기간 단축 등 우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은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에 최대 5억 원까지 수익결제, 수출입 원자재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 제도에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조회공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을 해서 부정적인 소문에 빠르게 대처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라는 계획이라고요. 부도성 등 풍문이 나오자마자 조회공시 요구에 나서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감사 의견 거절이나 부도 등 상장회사 존폐와 직결된 소문이 제기될 경우 조회공시 요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한층 단축될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 의견 부적정이나 부도 등 소문에 한해 풍문 접수, 정보 확인, 조회공시 요구 등 기존 3단계의 조회공시 과정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회사와 은행 등 연관기관에 대한 사실 유무 확인 과정을 건너뛴 채 풍문을 확인하자마자 조회공시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회공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도입될 경우 한국거래소는 감사인이나 금융당국, 내부 임직원 등이 회사 존폐와 직결되는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알려오면 제보 내용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부 논의에 이은 금융당국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하반기 내에 조회공시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일정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전해주시죠. 금일 오후 9시 서울 세종로 정무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회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재정부는 대경제장관회의 규정, 개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개정령안, 일반 예비비 지출안 등을 안건으로 제출하고 타 부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법령안들을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네, 오늘 이슈앤이슈 코너는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